세 번째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등기만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34페이지에 4번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미시행을 함께 반항합니다.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우선 양가로 1번입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경우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장을 설치 허가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아닌부터 공장물 설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만 만들어야 되지 개인 사유지라고 건물 건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이걸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쭉 한번 보셨고 1단계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고 시행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을 때 1단계 절차로 확정되었을 때 그날 수용한다? 2단계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한 이후에 수용할 수 있다. 실시 계획 고시한 이후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1단계 절차에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2단계 마지막 끝인 실시계획 고시하는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그리고 저 실시계획 고시 이후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 수용 방식으로 사전 현금 보상해서 토지 소유권을 시행자 가져가게 됩니다. 저 수용하기 전까지는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시행자 땅이다, 개인 사유지이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 개인 사유지라고 하면 분명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땅에 자기가 살 집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는 도시군 계획설이 만들어질 예정지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을 만들어야 되지 개인이 살 집을 만들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후부터 2년 경과될 때까지 2년 동그래 놓습니다. 당해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중에 2년간 사업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다음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번 가설 건축물, 2번 공작물, 3번 찾으셨죠? 건축물의 개축, 재축, 건축물의 개축, 재축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 작년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후 2년 이내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3개월 바뀌었거든요. 걔는 3개월로 바뀌었는데 얘는 그냥 2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 2년부터 최근 3년 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할지 모르는 땅에 계속 건축물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 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행위와 재축 행위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개축과 재축은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인데 크게 보면 얘가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비가 오는 집이라면 고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뭐는 개축, 재축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건물 없다가 1층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1층짜리 건물이 5층 되어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보상을 많이 지급해야 되지만 예전과 똑같은 경우로 다시 축조하게 된다고 하면 보상금 같은 상황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얘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개인 사유지를 할지라도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바로 10년입니다. 여기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공법에서는 4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2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매수 청구, 그리고 작년에 정답쯤은 아니었지만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으로 올해도 반복될 내용.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실효시까지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해달라고 입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안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제를 결정 신청할 수 있고, 결정 신청했는데 불구하고 해제 결정해 주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2가지만 정확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29회 때 정답쯤은 아니었지만 한번 나왔는데 얘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도 올해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잠깐 교재를 보십니다. 1. 대상 사시였죠. 기업 청구권자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로부터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가로속에 실시계획 인가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실시계획 인가된 경우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당해 도시군 계획설 사업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대 동원해 놓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토지 건축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리어머니입니다. 매수 의무자 찾으셨죠? 원칙은 특광시군입니다. 예외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시행자가, 설치 관련 의무자가 법률로 정해진 경우는 그 의무자가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번 절차입니다. 매수 청구했은 날부터 6개월 동원해 놓습니다.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통지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부터 특광시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통지한 날부터 2년 내 매수해야 한다. 2년 동원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매수 효과로서 기억 찾았습니다.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동원해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가로 해놓습니다.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리고 2. 부재 부동산 소유자, 비용용 토지. 이 2가지 경우는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은 공시법 준용한다 사셨죠. 그리고 2. 도시군 계획설 채권 보셨는데 상환 기간은 몇 년? 10년 이내로 한다. 거기까지 일단 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매수 청구와 관련된 대상을 함께 보시는데 지금 이때 매수는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매수 의미가 아닙니다.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제발 수용해달라. 수용을 청구하는 것이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이다. 수용 청구이다. 수용 청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청구권과 형성권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형성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행위가 생성, 변경, 폐지되는 것으로서 저 형성권 행사와 관련되어서는 상대방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청구권은 청구하는 자가 있고 상대방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와 관련된 대상은 매수 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매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걸 구분하시는 게 첫 번째 이 파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로부터 몇 년?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하시는데 이번에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 부지에 전답 과손인 농지가 도시군계획설 부지로 편입된 경우가 있고 건물 건축할 지목대가 도시군계획설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도시군계획설 부지는 실시계획 고시하고 수용될 때까지 뭘 못한다? 건물 건축과 공장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가 도시군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 농지에는 건축물 건축 제한이라는 것이 무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담배 피는 분이 있다고 하면 금연구역이 설정되었을 때 그분들은 제약받지만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공법 없이 법 없이 잘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민법 교수님께서 무법자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란다? 무법자. 아무런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만약 도시군계획설 부지에 농지가 편입되었다면 농지는 사용 제한에 사용 수익에 전혀 제한 없거든요. 대신 지목대인 토지는 뭐하는 곳이다? 건물 건축하는 땅인데 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 권행사를 크게 심하게 제한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만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 대인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도시군계획설은 원칙적으로 누가 설치한다? 입안권자 중에 누구? 우리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원칙 특광시군이고 예외 국도 그리고 비행정청도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죠. 그러면 원칙적인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누구? 특광시군. 그래서 이들은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러한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2단계 시행자 지정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렇게 시행자가 이미 결정된 상태라면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한다?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만약 철도라면 철도는 누가 만듭니까? 철도공사에서. 도로는 누가 만든다? 고속도로는 누가 만든다?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법률로 설치 관리 의무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설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이 사람이 만든다는 뻔히 알기 때문에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매수 상대방은 누구이다?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행자가 존재한다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대상 공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공부한다? 최소한 대상 절차 효과까지는 기억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조문 공부하라지 않으십니까? 예, 조문이 제일 중요하고 그 조문과 이상한 판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십니다. 근데 판례도 할 만한 판례가 있고 못할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수업을 3번 들었는데 불구하고 판례가 정리 안 되더라. 얘는 시험 나오면 찍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 할 수 있죠. 틀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부담되는 판례 있으면 그거는 찍어서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 건 더 이상 공부한다 안 한다. 찍어서 맞추면 되는데 왜 꼭.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끊어야지. 그래서 대상, 절차 그렇게 한번 봐놓으십니다. 그러면 여기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 있을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되는데 저 매수 청구한 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는 것은 당연한데 추가적으로 누구에게도 특광시군에게도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됩니다. 만약 특광시군이 상대방이었다면 자기가 자기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시행자가
시행자가 이미 정해졌다고 하면 시행자는 특광시군에게까지 매수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몇 년?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런 매수 청구 절차에 따라 매수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은 우리 공법에서는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란 말이 반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 시가 감정평가액이란 말 대신 엉뚱한 게 시험에 나올 때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입니다. 공시가는 나중에 농지법 빼고는 나올 일이 없습니다. 농지법 딱 한 번 나오고 공시가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주택법에 나온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특이하게 두 가지 경우에는 이 시가 감정평가액 대신 다른 가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공시법이 정한 가격. 우리 박스 바로 밑에 매수 가격은 어디에 따른다? 공시법에 따른다. 공시법 준용한다. 그래서 우리 왕숙지구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 왕숙지구의 그린벨트의 땅이 지금 거래되는 게 한 150 정도라고 하면 150 다 주는 것이 아니라 60 정도 줄 겁니다. 평당 60 정도 줄 겁니다. 그 가격은 시가이다. 공시법에 따른 가격이다. 공시법에 따른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남양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풍부하다? 좀 부족할 수 있다. 돈이 풍부하다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가끔 돈 많은 사람을 보면 그래도 힘들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약간 하여튼 돈 많아도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는 예산 풍부하다, 부족하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 때문에 현금 지급하기가 참 애매하면 현금 대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채권 발행과 관련된 대상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것.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는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지방채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이분은 환금 포기를 돌같이 하신 최영 장군님의 후손이실 겁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 부재 부동산 소유 토지인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저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원하지 않더라도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했다면 그 상환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그러면 우리 주변에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20, 30대 투자하는 분이 계시다? 없습니다. 보통 40대 때. 만약 20대, 30대 토지에 투자하셨다고 하면 숟가락 색깔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숟가락 색깔이 좀 다르실 겁니다. 그러면 저 40대 중반에 토지에 투자하셨는데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뚫린다 또는 지하철 뚫린다 좋다고 막 사셨다가는 실제 도로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당 1,000만 원을 구입하셨다고 하면 반값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땅에 투자하시더라도 그 옆에 땅을 투자하셔야 되지, 도로용지 한가운데 땅을 투자하시면 그때는 완전히 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 있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투자하셨는데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의되었다고 하면 이분은 잘못 투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만약 전답 고화성이라면 10년 지났다 할지라도 매수 청구 못합니다. 지목 대인 토지일 때만 10년 지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저 10년 지나면 이분의 나이는 50대이시고 그때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면 몇 년? 2년. 그래서 2년 6개월이라는 게 시간 흐르게 되면 어느덧 60대가 되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동네에 살지 않는다면 또는 비용명 토지로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하면 환갑잔치는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2003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2003년도에 제정된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에 환갑잔치는 중요하다? 쳐다도 안 봤다. 중요했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고 비오면 토지를 할지라도 부재주제 토지를 할지라도 환갑잔치를 하고 얼마까지는? 3천까지는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한다?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지자체일 때만. 만약 정부 투자기관이라고 하면 채권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그리고 이때 3천만 원 가지고 환갑잔치를 화려하게 치르셨다면 이제 또 10년 지나면 칠순잔치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환기한은 몇 년을 한다? 진짜 인간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예, 인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매수청구와 관련되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만약 2단계 중에 실시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저 실시계획 인가받았다고 하면 한 달 안에 실시계획 고시되고 또 한 달 안에 토지 강제 수용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 실시계획 인가받을 때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하게 되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2달 안에 토지 강제 수용 다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받은 때는 매수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 실시계획이 고시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수용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때는 매수 청구 대상 아니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인가와 고시는 같다, 다릅니다.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대신 고시까지 아니더라도 인가에 관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면 조만간 수용 예정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3번 개발행위 사셨죠.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 매수 결정한 날부터 2년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동그래 놓습니다. 다음 건축물 또는 공단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에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근린 생활시설, 3층 이하의 2종 근린 생활시설, 기억 니은 디귿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얼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지금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매수해주면 뭐한다? 현금 매수하고 그 현금 매수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법에서 정하는 가격에 따라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지목된 토지 소유자는 건물 건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매수 청구까지 했는데 매수 안 해준다고 하면, 수용 안 해준다고 하면 계속 건축물 건축 공단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가 거절당한 토지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3층 이하의 단독택,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현재 주택은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광해 단독택에는 1, 2층짜리 단독택과 협의의 단독택입니다. 하숙집이라 불리는 다중택. 다중택은 주택을 사용한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이야. 그리고 상가주택에 불리는 다가구택. 우리 학원 뒤편에 상가주택 참 많지 않습니까? 주택을 사용한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m 이하를 다가구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단독택은 주택을 사용한 층수가 원칙으로 몇 층? 3계층. 그래서 3층 이하의 광해 단독택은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세대 주택은 단독택이다, 공동택이다.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만약 2층짜리 다세주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다세대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만약 2층짜리 다세주택을 특광지원에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인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특광지원에 허가받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원래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을 제외한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것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을 특광지원에게도 알려줄 필요 있죠. 특광지원에게 알려줘야만 특광지원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물 건축하겠다고 하면 다 거부했었거든요. 이제 매수 청구 들어왔는데 매수 청구 안 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만 이제 3층짜리 단주택 만들겠다고 하면 허가 내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 통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특광시군에게도 3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특광시군에게도 알려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동안 공법은 안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해 오셨나 본데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용어만 이해되시면 시험 나올 건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해나가시면 됩니다. 한다 넘기십니다. 해제 신청과 관련되어 1.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결정의 해제 신청. 그리고 2. 지방의회 보고. 3. 정비 대상 시설. 이 세 가지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해나가실 것은 동그라미 1번만 봐주십니다. 1번 그냥 보십니다. 지문도 참 깁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설 치료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지문 길지 않습니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를 입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절차 사셨죠? 갑은 납은 묶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 신청 받은 날부터 3개월 추정습니다. 입안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고 납은 결정권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 신청 받은 날부터 2개월 추정습니다. 결정 여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통지하는 것 입안 신청 받은 때는 몇 개월? 3개월. 그리고 결정 신청 받은 때는 몇 개월? 2개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 3개월, 2개월 달리 정하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저렇게 해놓는 것. 제 정치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자 한다면 3단계 절차 거쳐야 되죠.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특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공람 절차이다, 공청회이다. 공람.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만 공청회. 입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공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이것 3단계 절차이죠. 그래서 3개이기 때문에 몇 개월 이내? 3월 내 통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입안 이후 결정 신청하게 되면 결정하고자 한다면 거치는 사전조사는 협의, 심의. 몇 단계? 2단계. 그래서 2개월. 그래서 입안과 관련된 사전조사가 3단계이기 때문에 3개월이고요. 결정과 관련된 사전조사가 2단계이기 때문에 2개월. 법은 참 단순하게 만들어지죠. 왜 3월인지 왜 2월인지 이해되셨다고 하면 저 숫자가 같이 나와 있으면 그 지문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라는 것만이라도 제발. 사실 우리 공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2년 아니면 30일입니다. 2착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각종 사업 공사는 몇 년 내 공사 사고 한다? 2착.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이 참 많이 나오고요. 왜 안 하면 30일. 여기는 30일 쓰지 않고 3개월, 2개월 이렇게 달리한 것은 이반 시에 거치는 절차는 기조사, 주민의견정치, 지방의회 의견정치 3개였기 때문에 이때는 3개월이고 결정 시에는 협의심이 거치기 때문에 무엇으로? 2개월. 아주 법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 이해만 해놓으시면 이거 구분해 주는 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너 나올 겁니다. 예, 4번 시료 찾았습니다.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의 시료는 총 5개 나온다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놓아야 됩니다. 앞서 우리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20년이었습니까?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 기간 나오면 안 됩니다. 반면 방금 보셨던 도시군 개설 사업은 몇 년? 20년. 그리고 앞으로 보실 내용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되었다면 몇 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된다? 3년.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주민이 입안 제한하여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면 몇 년? 5년 내 공사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몇 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년.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시료는 총 몇 개?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개? 5개라고 자신 있게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시면 됩니다. 시료는 몇 개 있다? 5개. 그래서 저 시료와 관련된 내용 저렇게 한번 봐놓는 겁니다. 다만 얘들 보면 모두 끝에 다음 날이란 말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날이란 말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건 우리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틀린 지문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37페이지에 지구단위 계획 함께 보십니다. 여기 지구단위 계획은 올해 시험 문제 하나 나오는데 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면 39페이지에 중간에 박스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내용 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못 믿겠다는 표정이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정 안 되면 걔라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우선 37페이지에 지구단위 계획 보십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가로 해놓으시고 일부 추천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군이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했고 도시군을 뭘 한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 그래서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그곳에 전부이다, 일부이다. 일부. 그러면 우리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열람해 볼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열람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될 때 인구 늘어나는 동네가 있고 인구 감소되는 동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 하여튼 지난달까지는 학원 살림이 넉넉해가지고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커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특강을 하게 되면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계론 자료 보니까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요. 항상 학계론도 기출문제와 관련된 기본 닦아 놓으시고 그 기출문제에서 표현되는 유형들을 내가 익숙하게 되었을 때 실제 시험 봤을 때도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 출제위원이 교체 위촉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시험 출제 패턴이 있습니다. 틀리게 만드는 지문들. 그걸 많이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하고 그분들이 한 22회 때, 23회 때, 24회 때 그때 한번 위촉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시험 문제 나온 것도 틀리게 만들어지는 유형도 많이 보셔야만 나중에 올해 시험 볼 때 지문에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네. 저 잘 모릅니다. 그냥 하던 것, 네.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좀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 과목이고 공시법 과목하고 다를 것 같은데. 아니, 그게 공법 선생님 그분들이시고, 공시법도 아마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뭘 하고 있는지 참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현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기억하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면, 여기 도시군을 뭐란다? 특광시군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전체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계획, 특히 집행계획이라면 도시군 관리계획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는 아파트 만들기 위해 다산지구, 별내지구, 진접지구, 평내지구, 호평지구가 각각 지정된 상태인데, 그 평내지구나 호평지구는 남양주 전체이다, 일부이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다, 그런 취지라면 틀립니다. 그래서 일부 앞에는 뭐 봐야 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 말 나오면 뒤에는 일부란 말이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남양주에 왕속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발표되었는데, 그 왕속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그 왕속지구에 개발하게 되면 아파트 개발이 주요 목적입니까? 백화점 상가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아파트. 그래서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보게 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의미다? 아파트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업을 하시면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 제한하고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직접 만들게 되면 한 700세대만 만들더라도 자동차가 바뀌시고 사는 집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저 그거 제가 사실 96년도에 시간가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중개사 강의는 98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19년인데 20년 넘게 저것만 쫓아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5년 만에 성공하셔가지고 전화번호가 바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잘 시작하셔가지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5년 만에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번 만들면, 지구 단위 계획 한번 성공하게 되면 좀 삶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냥 아파트 한 채 앞에서 아파트 매매, 임대 그것만 하시면 받는 거 별로 없으십니다. 근데 땅을 하면 아닙니다. 하던 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하고,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내? 앞서 시료 공부 방금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면 몇 년 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여야 하고, 결정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효력 상실한다. 다음 날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챙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각종 행정계획 수립은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지역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계획은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특이하게 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임의적 지정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정택 나오면 10년이고 시공록 이야기 나오면 30만.
그런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올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험 내올 게 있다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필수사항이 무엇인지 그걸 잡아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의고사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의고사도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효과에 대해서도 완화에 대한 것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대신 그냥 제가 공법이 재미가 없고 힘들다 싶으시면 이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시험 나올 건 뻔하니까. 다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모의고사의 점수가 좋아지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간 없어서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딱 두 가지만 하고 마는 겁니다. 어차피 나올 것도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올 만한 거 하시면 되는 게 낫죠. 예, 37페이지입니다.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찾으셨죠? 양걸 1번입니다. 도시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1. 용도지역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한 줄 밑에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방금 보신 모든 곳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개발사업 하는 것이죠. 그 개발사업 할 때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의무 지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얘는 필수 지정 대상이죠.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 주거에 시행한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10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2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 찾으셨죠? 30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시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 조정구역 공원 해제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경우, 그래서 시공록 30만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번과 관련되어 나중에 천천히 시간 내서 보시는데 녹지지역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되고 녹지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것은 개발사업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개발사업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필요 없죠. 의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일 것. 계획관리지역 추놓습니다. 그리고 나번 보십니다. 개발하는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는 얼마? 30만 이상일 것. 그러면 아파트 연립주택 외에 유통단지를 만들거나 가락시장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그때 면적은 3만 이상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를 비도시역인 때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지구 단위 계획은 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아파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계획관리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 계획관리지역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드립니다. 비도시지역도 지정 가능하고 저 비도시지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일 것.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인 때만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비도시지역에 용도지역이 아닌 용도지구 지정될 수 있죠. 비도시지역에
B도시역이 용도지구로 지정되었다면 그 용도지구 중에 뭐만? 현재 용도지구는 취계, 특포, 경복고, 방방. 방금 보셨는데 B도시역에 용도지구 지정되었다면 그 용도지구가 무엇일 때만? (3분만) 더하면 쉬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일 때? 개발진흥지구일 때 B도시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관계없이 B도시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 B도시역 중에 용도지구가 개발진흥지구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형태는 주산관이죠. 만약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저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만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1번 계획관리지역, 2번 생산관리지역, 3번 보전관리지역, 4번 농림지역, 5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답은? 아니 5개 용도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나와 있으면 걔가 제일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다. 우리 녹관농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건표율은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40이고 그리고 관농자 중에 용적률은 다 80인데 딱 하나만 100 나옵니다. 신기한 게 계획관리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지선다 용도지역이 그렇게 나와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설마 글자 수 제일 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죠. 좀 유별난 게 하나씩. 앞으로 연습을 더 많이 해보시면 몰라도 찍을 수 있는 실력이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 아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지역이라면 그 많은 용도지역 중에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그리고 용도지구 중에 B도시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개발진흥지구만. 여기에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지구 있는데 그중에 주택 만들기 위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만약 시험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찾으라고 하면 그때는 계획관리지역을 찾아주는 겁니다. 약하면 더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지역과 관련되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용도지구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구에는 개발진흥지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신 생태계 보호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라는 곳도 있습니다. 특화경관지구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얘들 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용도지구라는 말이 나왔을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것도 맞고 그 용도지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생태계 보호지구, 자연경관지구 이름을 하나 두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B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어디만? 개발진흥지구만. 반면 도시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라고 하면 그 종류 가리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진짜 이해되신 건가요? 예. 그래도 다음번에 또 들으면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B도시역과 관련되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은 어디다? 계획관리지역. B도시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 찾으라고 하면 어디? 개발진흥지구만. 반면 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 찾으라고 하면 다, 전부. 비도시지역에는 개발진흥지구만. 그러면 저 용도지구에는 생태계 보호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생태계 보호지구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더라도 도시지역에 지정된 생태계 보호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비도시지역은 어디만? 개발진흥지구만. 보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거 정책 10년하고 15분 30분 해야 되거든요. 이것만 하고 끝내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시험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올해 이거 타고 내용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완화 때는 엎어져도 제가 뭐라 안 그리는데 여기까지는. 예, 그래서 필수 지정과 관련되어 얘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정택 10년입니다. 정비사업과 택지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경과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1970년대에 강남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는 1970년대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 그게 정답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 사업은 강 건너 하남 유래지구도 택지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택지개발 사업 하게 되면 저 10년 사이에 정착하는 주류 계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1980년대에 파락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당시 강남 택지개발하고 10년 사이에 그곳에 강남에 거주했던 분들은 중산층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생을 많이 키우는 그런 가정집이 강남의 주류 정착 세대였고 계층이었고, 덕분에 서울 강북에 있던 많은 학교를 강남에 쭉 이전했습니다. 지금 강남 쪽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 재건축했을 때 아파트 분양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요즘 자제분을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는 그 아드님 또는 따님의 성적이나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의 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으면 서울대 갈 수 있고 없으면 못 간다던데요. 그래서 저 강남 쪽에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그 분양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어르신들이 노인 계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애초 정비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 할 때는 누가 거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환경을 고려해서 개발 사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1970년대 강남 택지개발 사업 끝나고 10년 지나니 학생들이 많이 있는 가정집이 거주했다고 하면 그곳에는 일반적인 기반시설 외 학교를 좀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강북에 있던 많은 학교들이 강남으로 내려갔거든요. 원래 경기고등학교도 서울고등학교도 다 북쪽에 있던 거였는데, 그리고 이 정비사업 끝나고 이 강남 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60대 70대 그런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노인 복지와 관련된 기반시설 일반적인 수준을 만들었다가 이제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평내우평지구의 경우에도 한 15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진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곳이라고 하면 학교를 좀 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럴 목적으로 정비사업과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보시면서 30만 제곱미터라는 말 나오게 되면 저 30만은 무엇을 위한 공간이었습니까? 10,000명 살기 위한 공간이 얼마이다? 30만. 그러면 이번에 시가조정구역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곳에는 시가조정구역과 공원일 때는 인프라라 불리는 기반시설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 10,000명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시설 새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그 단위 면적이 얼마? 30만. 녹지지역일 때는 기반시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상공으로 변경될 때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표정은 전혀 이해된 게 아니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쉬었다 하십니다.